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례 관리에 관련된 개념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학자에 따른 사례 관리의 정의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 관리의 핵심 개념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다 있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씩의 문제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이거를 굳이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1강에 제가 그 강의를 녹화를 하는데 노트북을 바꿔서 이게 이제 그 줌을 다운을 받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녹화에 자연스러움이 뭐랄까요? 좀 인위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하루 종일 이 기계에 오류가 생겨서 계속 녹화했다가 취소하고 녹화했다 취소했다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깔끄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자에 따른 핵심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사례 관리의 개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핵심 개념의 학자는 존슨과 루빈과 목슬리, 로스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교과목에 많이 다뤄졌던 그 학자가 로스만하고 목슬리는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슨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다루면서 많이 익숙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인탈지아타라고 하는 학자는 사례 관리의 개념을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서비스라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정해서 제공하는 과정 혹은 방법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존슨과 루비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 복잡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연결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목슬리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관계망을 조직하고 조정하고 또 유지하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로스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예. 그래서 3대 체계를 이야기를 했죠. 지역사회 내에, 이제 여기에서는 사례관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에게 개별화된 조언, 상담, 그리고 치료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복지, 기관 또는 비공식적인 활동, 체계망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통합적인 실천 방법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밖에 커머가 이야기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욕구에 대한 사정, 계획, 조정, 전달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실천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우리 건지숙과 박지영 박사, 학자는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개인, 가족,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자원에 대한 제공자들이 기능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자원에 대해서 획득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만성적인 복합적인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미국의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사례 관리의 개념을 복지 서비스 당사자를 위해서 여러 기관의 실천가, 의료기관의 실천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행, 그리고 또 옹호,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봤고, 실천가들의 어떤 전문 팀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미국의 사회복지협회로부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역 사회복지가 가장 최초로 시행이 됐죠. 엘리자베스 구빈법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사례 관리에 개인의 건강, 사회 보호 또는 교육과 고용, 그리고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옵션과 비슷한 서비스들을 사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이런 협력적인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의사소통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면서 비용 효과적인 성과의 어떠한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죠. 자, 그러면
학자에 따른 그 찾아가는 우리나라의 복지부에서 2024년에 발표한 사례복지에 관련된 개념은 통합사례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해라.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설 수 있는 지원을 하는데 기존의 서비스는 파악된 자원에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추가된 부분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역 내 기관과 미연계로 개별적인 사례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추가된 내용은 읍면동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게이트 키퍼 기능을 강화시켜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결국 학자들의 이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보면 사례 관리는 복합적이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 관리는 이러한 서비스의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고 복잡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사례 관리 중에서도 민간, 그리고 공공령, 그래서 민간과 이런 그 협력을 통해서 통합 사례 관리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통합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 당에서 복합적인 이게 중요한 거죠. 복합적인. 그래서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이 있었을 때는 우리 만성질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만성질환 환자라고 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고혈압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도 있다. 당뇨도 있는데 고지혈증도 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욕구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읍면동에 관련해서 복합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 해결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토론합 사례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례 관리 사업과 연계 또는 공동에 관련된 개입 등 지역사회 사례 관리의 게이트 웨이, 그러니까 하나의 출구, 예, 그 역할에 창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상자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서 확대하는 방법, 그래서 자원을 연계를 한다. 그리고 또 그 자원에 따른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대상자의 누락이나 중복, 기존 사례 관리의 어떠한 그 단일성 또는 이렇게 끊겨지는 분절성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그 정보. 그래서 시도별로 그 발굴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면 시군구 교육을 통해서 민간을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자나 기타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을 여기에서는 예, 또 나름대로의 연결, 그래서 통합사례 관리에 필요한 보장 회의를 하고요.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 역시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상자 발굴을 구축하고 시군구가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시도, 시군구에서의 통합은 결국 지역 주민, 급여 서비스의 신청과 자원봉사 서비스의 제공,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흐름을 자연스럽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관련돼서 취약한 계층, 그리고 예방이나 어떤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연계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촘촘한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통합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만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발도상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이제 접근해서 나라들이 이제 그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나라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통합 사례 관리에 관련된 접근성이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선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정말 선진국 안에 대열에 반드시 그탑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 이제 많이 가고자 했던 그런 이제 추구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시험 문제에 이런 내용을 그 주관식 문제를 사회보장 제도와 사회복지 제도하고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이라고 쓰는 것은 포괄적인 부분이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협소의 개념입니다. 그 문제의 문형은 사회보장이 답인데 사회복지라고 이야기를 그 답을 쓴 학생들이 있으면 틀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왜 틀렸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은 사회복지는 협소의 개념, 그래서 작은 덩어리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는 교육이나 문화나 어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체적인 그 국가에서 어떠한 사업을 만들 때 사회 보장 제도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회 보장 제도이거든요. 근데 복지 제도라고 썼으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복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다른 지역에 포괄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끗 차이, 그거로 갖다가 이제 정답이 틀린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하면서 사회 보장이냐, 사회 복지냐, 또 우리가 복합 사례 관리냐, 통합 사례 관리냐, 이런 단어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봤을 땐 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비슷하다는 게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려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활용한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중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중재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교육자의 역할 또는 우리가 교육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자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자조 모임이라던가 어떠한 어, 옹호자의 역할,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는 굉장히 그 하는 쓰임새에 따라서 역할들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언제든지 내가 행동가로 또는 지식인으로 활용하는 가치적인 부분에 전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현장에서의 실천 기술을 활용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별 맞춤형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는 결국에 이용 당사자의 욕구를 일시적 또는 단편적으로 충족해 왔던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 사회복지 그리고 미래의 사회복지는 통합 사회 관리로 가야 된다라고 했듯이 사례 관리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되겠죠. 사회복지사와 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자,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져야지, 이렇게 수평적으로 관계가 맺어져야지, 이렇게 수직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요, 권위적이게 되죠.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인권이나 어떠한 자존감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파트너십, 이런 거를 형성하는 관계성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신뢰 관계 또는 관계 형성 이런 데 있어서 라포 형성이 이런 그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용 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모든 실천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자율성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렵진 않죠. 네. 자, 그래서 자, 사례 관리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례 관리 실천에서의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개별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서비스 기관이 중심이 돼서 했던 것은 뭐냐면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기관의 어떤 각각의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에 발생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단편적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서비스 A, 서비스 B, 서비스 C, 서비스 C가 있다라고 하면 사례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각자가 혼자 서비스가 필요한 사례는 A 기관에 가서 내가 신청해야 되네. 또 서비스가 필요한 B라는 데서 내가 찾아가서 해야 되네. 예, 또 사례 관리자가 또 서비스 필요한 부분에 가서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를 위해서 네 가지의 기간을 내가 따로따로 신청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었죠. 자, 그런데 사례관리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중심이 되면 내가 가운데에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세요? B라는 데서, 이런 서비스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 C에서는 뭐예요? A에서 못 해준 거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내가 각각 알아서 해야 되고 이 A라는 기관과 B라는 기관은 서로 뭐예요? 몰라요. 또 이 A라는 기관과 C라는 기관은 어떤 서비스를 서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중복이 되거나 또는 아예 누락이 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사례 관리자가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모든 서비스가 이 기관과 이 기관 서로 뭐예요? 네트워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맞춰서 서비스에 대한 제공,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서 생태체계적인 접근과 내 외부에 인해서 적극적으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가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과의 어떤 상이한 점이 있는데, 사례 관리는 기존에 우리 복지에 있어서의 이용 당사자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사례 관리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어떠한 연계가 중요한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례 관리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성과 분석이 가능해야 하는데 서비스가 중복이나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용이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사례 관리는 대상 자체에 어떤 복합적이고 장기적이고 다양한 욕구와 당면한 과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의 대상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는 복잡한 어떠한 여러 가지의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이용 당사자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인 기능 향상을 위해서 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해서 보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례 관리는 서비스의 목적이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했다라고 보는 건데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전통의 사회복지 사례 관리하고의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하게 되면 결국에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개인과 가족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회 자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결하고 조정하고 확대하는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금의 우리 통합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적은 개인의 어떤 인격 성장, 사회적인 기능 회복을 넘어서 개인과 가족이 적극적인 지역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사례 관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상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개인이거나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공 방식에 있어서는 개인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자원을 연결해서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기간 연계는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의 기간 간의 어떤 연계가 중요하고 또 개별 사회 사업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해야 되는데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서비스 중복, 사각지대에 대해서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자, 산발적이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성과 분석에 어려운 개별 사업에 관련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과 분석,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게 사회복지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의 목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자 당사자인 생활 기술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사례 관리의 목적입니다.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례 관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망 관련된 사회 대인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나 자원이 전달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의 개입의 원칙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비스의 개별화, 두 번째는 서비스의 제공의 포괄성,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서비스의 지속성이 돼야 되고, 서비스의 연관성, 연계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례 관리의 개입에 있어서의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다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이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특색이 있는 거 있죠. 성격에도 똑같은 쌍둥이라도 성격이 다르고 본인의 취향이 다르듯이 사람은 서비스를 할 때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좋겠고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포괄성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제공해 줄 때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하라는 것이고요. 복지 서비스를 이용 당사자에게 제공해 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율성을 보장해 줘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까요?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이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가방에 똑같은 신발을 신나요? 교복은 똑같더라도 가방이나 신발은 자율적인 분위기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떠한 그 신체 조건, 또 개인의 어떤 취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아서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두바라 그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뭐 기 몇 센치 옛날 이야기인데 자 이걸 똑같이 해야 되고 단발머리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자율성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교복만 입었다 뿐이지 자율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도 이용 당사자의 어떠한 조건, 그리고 본인이 절대 서비스를 안 받겠다 하면 그것도 자율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인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서비스를 하게 되면 단편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아동수당이라는 걸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0세부터 취약 전 아동까지 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1인당 준다라고 하면 자, 이게 단편적인 것은 우리가 0세부터 취약 전까지 아동수당이 이제 만 7세 미만까지 주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가 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받아요. 근데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나라, 북유럽 나라 같은 데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세가 지나면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준다. 이거는 지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비스의 연계성은 자, 이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아이가 어릴 때는 그야말로 뱃속에서 태어나서 영아일 때는 아이는 모유만 필요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차 성장해 가면서 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걸으려고 하면은 이제 이 아이한테 우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과일도 먹여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상호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만 먹고 사나라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어야 되고 한 잔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주변의 환경에 서로가 연계하면서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그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여러 가지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개입의 사례 관리의 개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의 개간 구성 요소인데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우리 구성 요소 페이지는 49페이지고요. 자원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자원의 유형, 그리고 또 사례 관리자의 어떠한 직무, 역할, 자격 요건,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시간에는 이 구성 요소에 따라서 자원의 유형까지만 살펴보고 부교재로 사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에 있어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은 대부분 복합적인 당면한 어떠한 그 의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 이상의 사회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자원의 종류 그리고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스스로 활용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 사례 위기 지원, 긴급 지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당면 가재들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다양한 자원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판단된다라고 하면 예, 일사천리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그래서 복지 당사자, 가족 혹은 의뢰자의 판단으로 긴급 지원이 요청된 경우가 이 해당 사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식주 관련 문제들을 가지고 긴급 상황을 발생했을 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폭력이라고 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가정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 그래서 아동학대라든가 성폭력, 자살 등에 있어서 발생 또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런 사고, 사망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가 긴급 지원 사례 관리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집중 사례 관리에 해당되고 있으나 현재 지역 내에서 연계 자원이 부족해서 지연이 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을 경우가 이 판단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집중 사례 관리에 관련된 고난이 어떤 사례 관리가 있는데요. 당면 과제 욕구가 심각성이 높아서 통합적인 접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경우, 두 번째는 복지 당사자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의료적 진단과 개입이 요구되나 현 시점에서 자원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 그리고 복지 당사자 혹은 가족의 심각한 의료 문제적인 부분, 그리고 물질 중독, 그래서 뭐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일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의 중독 문제라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 게임, 오락 이런 거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정신질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조현병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당사자 혹은 가족들이 가족 폭력, 그래서 어떤 성학대를 한다거나 또 반임을 한다거나 또 방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학대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가족들의 어떤 안전 문제가 심각해서 해결하기 스스로가 못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 그리고 복지 당사자 혹은 가족원들이 법적 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나 수감자 이런 경우에도 예, 집중 사례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기타 복지 당사자 또는 가족의 의뢰자에 의해서 집중적인 개입이 요청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업무 내용에서 집중 사례와 고난이에 관련된 사례를 구분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고난도의 사례라고 하는 것은 초기 상담 시 주요 안건인 문제로 안전, 그래서 여기에는 학대와 폭력과 방임,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된 경우가 고난도 사례, 그리고 위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긴급 지원만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또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 체계가 미흡해서 개별 읍면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 가족에 관련된 공식적인 기관, 제도 연계를 통한 지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고난도 사례라고 하면 굉장히 긴급이고 위험적이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험한 사례에 놓이는 가족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집중 사례인데요. 정서적인 간여의 관계망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 안착 그리고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민간 사례 관리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순 사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될 개별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긴급이나 집중 사례 기준에 해당되지를 않고 서비스 연계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복지 당사자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보 제공만으로 당면 과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의뢰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복합적인 욕구와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사례 관리자들이 갖는 많은 오류에 있어서의 당면 과제가 욕구의 양적 그리고 가지수적으로 사례 구분하는 것이 요게 이제 문제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면 과제의 종류가 많다고 해서 집중 관리, 사례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당면 과제에 많은 양이 많다고 해서 굳이 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자원의 개념과 필요성인데요. 사회적인 자원이라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예, 어떻게 그 자원을 어디서든 예, 충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자원에 필요한 개념에 대한 것은 결국 이용 당사자의 충족시키는 욕구를 사회적인 자원으로 인해서 물적, 인적 자원을 통해서 그 주체가 누구냐? 다양한 차원의 공급 주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공급 주체는 사회적인 자원 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부분인데 뭐 우리가 보통 정말 생활고에 막 힘들고 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손을 벌릴 수 있나요? 가족이죠. 그 다음에 친인척이죠. 그 다음에 내 주위의 동료나 친구들이 되겠죠. 자,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자원이라고 하면 공식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행정가 등이 바로 공식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원이 동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어떤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양, 질에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어떤 욕구가 다양하고 고도화되면서 특성화된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이 여기에 이용 당사자들에게 증가를 계속 올리는 거고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현장에서의 자원 동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 참 많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그래서 그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 기부도 될 수 있고요. 그 재능 기부에는 각종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그 재능 기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의료인들은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미용사들은 머리 잘라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집이 너무 허름한데 집 가서 청소해주고 도배해주고 예,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우리가 인적 자원의 자원봉사를 활용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언젠가 누군가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언젠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먹고 살면 돼라고 했지만, 지금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절대 혼자 못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가 계속 이제 이렇게 거론되고 자꾸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이유는,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는 전쟁이 있으면 막 피난 나가고 그 도망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원격으로 폭파시키니까 어디 갈래야 갈 데도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이나 서비스, 복지 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다들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서 십시일반이 됐듯이 그렇게 지역사회를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이런 자원 동력은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의 어떠한 그 그리고 이런 복지를 위해서는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의 발상을 이제 저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인 자원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자원의 공급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공식 자원과 비공식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공식적인 자원은 뭐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크게는 국가, 지자체가 되는 공급 주체가 되고, 비공식 자원은 주변의 친구, 친척, 이웃을 통해서 공급하는 비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보조금이 되겠죠. 민간 자원은 후원금이나 이용료를 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 보조금으로 공부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공공자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그 연금 있잖아요. 노령연금. 이것도 공공에서 자원을 우리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차등으로 지급을 해주잖아요. 소득 수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정보 보조금이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의료, 보험도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정보 보조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업급여 받는 거 정보 보조금이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사회적인 자원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내부적인 자원 체계가 있고 외부적인 자원 체계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자원 체계에 있어서는 장점, 어떤 지식, 능력, 가치, 철학 등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적인 자원 체계는 가족들의 정서적인 지지, 능력, 그래서 가족들의 어떠한 뭐 우리가 잘하면 칭찬을 하고, 또 아프거나 그러면 위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지지가 되겠죠. 또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가족의 자원 체계가 좀 많이 중요한 거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인 자원 체계는 공식과 비공식이 있는데, 비공식은 역시나 친구가 여기에 비공식적인 부분이 있고요. 공식적인 자원 체계는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회, 전문가 단체, 예, 그리고 사회적인 체계는 학교나 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이 자원 체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원봉사 자원 체계는 자원봉사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자원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인적, 물적, 제도적 차원의 그 자원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노동력을 다른 물자와 어떤 마찬가지로 생산 자원의 하나로 정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협의의 의미로서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수행되는 인력이 어떤 이제 규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광의의 의미와 어떤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의 구성체이며 집합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 주변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적 자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을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그래서 나한테 지금 큰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그 분들한테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서로 연결이 돼서 내가 직접적인 일이 아니어도 나 그런 사람 알고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까?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 소개시켜 줄게. 고 하는 인적 자원.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내가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주변에 이런 그 인적 자원이 많은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이런 인적 자원은 풍부해지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록을 해서 2년 동안 수업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A반, B반, C반, D반 이렇게 조직으로 이렇게 한 단위로 묶여져 있죠. 그러면 이 조직은 나의 어떠한 인적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에 누구구나, 우리 반에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일을 한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해서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꼭 예,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물적 자원이라 하는 것은 형태나 어떠한 가시적인 자원에서의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현금이나 현물을 우리는 물적 자원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난을 당한 수해 복구 지역에 필요한 물품이나 어떤 물건이나 또는 뭐 현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뭐 태풍이 많이 불어서 과수원에 뭐 가일들이 낙하를 많이 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그 떨어진 과일들을 다 버리기가 힘들면 뭐예요? 지역사회에서는 스크래치 난 거는 그냥 이제 헐값에 팔아줘야 그 소득원이 그 가수원에 그 사장님들이 또 그나마 그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물질적인 가시적인 자원에서 여러 가지 후원 물품이도 괜찮고 어떠한 물건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평가해 줄 때 이런 것이 바로 물적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나 간습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서 사회성을 가짐으로써 법률이나 제도권 안으로 규정되는 자원을 의미를 하는데 자원에 대한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볼 경우 공식적인 자원의 체계 속에서 받아지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기요양보험법 이런 거는 뭐예요? 사회적인 자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급을 받으신 그 대상자들은 제도적으로 이 자원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관리, 수발이 힘든 사람들은 재가 서비스를 받거나 국가의 어떤 이제 그 기관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그래서 뭐 요양원을 이용한다거나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어때 돼요? 이 제도화된 그 시행에 따라서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제도적인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자원에 따른 분류로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제도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인 인적 자원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행 기관의 직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포함되는 거고요. 또 비공식적인 인적 자원이라 하면 후원자, 자원봉사자,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 지역사회 주민이 되는데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비공식적인 인적 자원을 이제 둘레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런 거 있죠. 사는 거는 지역에 사는데 주소지는 서울이다. 예,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지역에 거주하는 비공식적인 인적 자원이 되고 또 서울에 사는 사람은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역에 관련된 비공식적인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레사람의 중요성은 공식적인 자원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자원이나 소통이 제공이 되고 둘레사람과의 협력, 그래서 공생의 강력한 사회 구축망 구축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사회복지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 문제가 확대될 때 국가의 어떤 기계화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는
전 국민이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정보가 국가의 서버에 다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 국민 국민에 관련된 보험이 나라에서 강력하게 제도권 안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이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사회복지 변화는 이렇게 우리 복지 서비스가 전달 체계에 있어서 코로나도 우리가 굉장히 체계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종식을 빨리 시켰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강력한 정부의 조직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건데, 다른 나라는 처음에는 이게 사회복지로서 코로나를 통제를 못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감염률이 되게 높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뭐예요? 국가 통제 시스템에 따라서 딱딱딱딱, 뭐, 마스크, 전 국민의 마스크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노약자부터 마스크를 체계화로 해가지고 먼저, 예, 보호를 해줬고, 그 다음에, 마스크 보급량을 늘려서 전 국민에게 이제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방접종도 취약계층에게 먼저 그 약을 도입을 해서 먼저 예, 맞춰주고, 그다음에 전 국민 1차, 2차, 3차, 뭐 4차, 5차까지 맞추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런 공식적인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수행에 관련된 사회의 어떤 국가기관의 정책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인 상황에 따라서 뭐 국민 보험으로 가지고 언제든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어려워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례가 있죠. 그런 경우엔 촘촘하게 예,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발로 움직이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복지 대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든든한 국가와 복지 정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이웃,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강하고 촘촘한 지역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옆집에 정말 옷을 계절에 맞지 않게 입거나 못 먹어서 막 해고에 상접한다거나 이러면 내가 직접적으로는 도움을 못 줘도 내가 어디에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예, 복지시설, 그리고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와 관련된 전담 공무원들이 어때요? 다 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내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끌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예, 이런 서비스가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안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례관리 구성 요소의 사회적인 자원인데요. 사회적인 자원에 우리가 여기를 기점으로 하게 되면 나를 기점으로 개인적인 자원이죠. 자, 나를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구심점을 둔다라고 하면 나는 개인의 장점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올바른 가치와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나의 개인적인 자원과 가족적인 자원, 그래서 가족의 지지를 받고 가족 간의 협력, 또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가족 간의 어떤 가족의 회복이라던가 탄력성 등이 이 두 번째 라인을 이렇게 예, 나를 촘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직은 뭐예요? 이렇게 세 번째 조직은 공식적인 자원이 될 수 있고 비공식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식적인 자원은 읍면동, 그리고 구청, 시청, 공공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민간 복지 서비스의 기관,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자원에는 뭐 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지역사회 종교단체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건 뭐예요? 가족, 친척, 이웃, 사촌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더 큰 테두리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근법으로 인해서 점점 더 확장이 됐을 때, 제일 밖에 테두리에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 이 체계에서 전체적인 체계로 흐름을 봤을 때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제도적인 자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자원도 역시나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제공을 받는 물적 지원, 그리고 가시적인 지원. 그래서 이게 연금이 됐거나 현금이 됐거나 물적 자원이 있어야 내가 노년에 어때요?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제도적인 것은 뭐 가치와 간섭 기반을 한 제도권 안에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인적 자원은 공식적인 인적 자원과 비공식적인 인적 자원이 있죠. 비공식적인 거는 이렇게 친인척, 가족, 이웃이 되고 공식적인 것은 역시나 공식적인 자원이 공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자원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 관리에 관련된 직무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재를 이용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재를 통해서 좀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